오늘은 제4강 삼국시대의 법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원시시대를 거쳐서 이제 부족 및 그 고대 국가까지 지난 시간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조금 그 고대 국가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삼국시대에 들어서는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순으로 해서 율령 체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국으로부터 이제 도입이 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법치를 하게 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국시대 초기에는 응보주의라고 하는 응보 사상이 저변에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만큼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식이 팽배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형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준엄했습니다. 굉장히 그 어떤 의미에서 가혹할 수도 있고, 형은 그렇게 다양하지 못했지만 형벌의 내용은 좀 가혹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율령 체제가 도입이 되면서 이제 관제라든가 뭐 이런 그 내용들도 같이 도입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근데 특이한 것은 백제라든가 신라라든가 이런 데는 이제 관제가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백제 같은 곳에서는 조정자평이라고 하는 기관, 조정자평이라고 하는 그 관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법과 관련된 내용을 다스렸고, 그리고 신라의 경우에서는 좌의방부, 우의방부라고 해서 이런 형벌이라든가 법률을 관장하는 기구가 있었는데, 고구려는 그 유수한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내용이 어떤 관제가 있었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이제 법과 관련된 내용을 관장했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이제 참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삼국시대에 들어서는 기존의 법 시스템과는 달리 율령 체제라고 율령 격식이라고 하는 어떤 법 시스템이 이제 정착이 돼서 운영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고려라든가 조선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요게 이제 당시 삼국시대 요 지역 관할을 보여주는 거죠.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강성했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 만주 지금 현재, 그리고 요하 요쪽 아주 그 강성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백제, 신라가 이렇게 있고 일본 외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고구려 귀족들이 다양한 놀이를 했던 거, 그런 벽화로 남겨져 오는 것입니다. 요것이 요 내용 텍스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요 내용이 바로 삼국시대의 범죄 형벌 관련된 그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삼국시대 이전에는 이제 사형이라든가 배상형, 노비형 이런 이제 단순한 형이 있었습니다. 근데 고구려, 백제, 신라로 들어오면서 삼국시대에 있어서는 형벌의 목적이 응보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응보. 그리고 형벌은 준엄하였고 또한 가혹했다. 그리고 이제 또 특징으로 들 수 있는 것이 이제 삼연제도를 두었다는 거예요. 삼국에 공이 다 고구려, 백제, 신라 삼연제도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특사제도를 두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행형제도의 하나의 특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구려의 경우에 있어서 이제 소수리망 3년 373년이 되겠습니다. 우리 민족 최초로 이제 성문율을 제정을 하고 소위 율령 체제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중국 율령에 이제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삼국시대는 고구려 율령 공포를 기초로 해서 통일신라 이르기까지 율령 격식이라고 하는, 그래서 요 성문법에 의해서 이제 법치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이런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통일신라 시대에는 율령 정치를 꽃피우게 된다, 이런 표현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삼국시대 형벌제도의 기저에는 어떤 것이 깔려있냐, 노예 소유자 경제라고 하는 것이 깔려져 있습니다. 노예를 통한 경제가 이루어진다, 이걸 활성화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기의 특징은 이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응보사상 기초 위에서 사유재산제, 그리고 가부장적 가족제도 등에 의한 형벌관이 가미되게 된다. 이것은 이제 지배자 계급의 존재 필요성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비가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은 노비는 사고팔고, 노비를 이제 계속 노비의 지위라고 하는 계속 그 승계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비를 바탕으로 한 생산 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러니까 사유재산제는 당연히 인정됐었던 것이죠. 사유재산제. 그리고 가부장적 가족제도.
이것에 근거한 형벌관이 이제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삼국이 이제 왕제 국가, 전제 왕정이 이제 구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 형률 사상의 바탕을 두면서도 속형 대신 다른 걸로 이제 대신할 수 있는 형이 이제 보편화되었고, 동시에 왕권의 유지 및 강화에 필요한 형률이 추가되었다. 왕권의 유지 강화에 필요한 형률이라고 하는 거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시족법 시대 종교적인 그런 그 성격 갖고 있는 주술적 성격이 있는 것, 이런 것도 이제 계승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사유재산제도 가족제도에서 싹튼 민사관계법은 새로운 사회경제 변화에 대응하면서 주로 관습법으로 존재하게 된다. 그러니까 율령격실이라고 하는 율령이 존재하였고, 또 플러스해서 민사관계를 규율하게 되는 이제 관습법이 아울러서 존재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에는 전제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고, 재판기관도 정비되었다. 새로이 정비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기존에 있던 내용들을 새로이 혁신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이 이제 행해졌다. 재판기관이 정비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고려 백제신라 아까 설명드린 그 응보에 있었고, 형벌은 준엄하고 가혹했다라고 하는 거죠. 집행 방법, 형벌이 어떻게 집행되느냐와 관련돼서도 요거는 이제 조직화되지는 못하였고, 인격을 무시한 비인도적인 원시적 뇌욕으로서 투옥된 자는 반드시 인간성을 상실하며 범인의 개과천선 여부는 조금도 고려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심한 형벌이 가해졌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제 응보 사상이라고 하는데 터잡은 이제 형벌관 존재했기 때문에 아마 더더욱 그렇지 않았던가.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말기로 가면서 굉장히 완화되는 거죠. 완화. 형벌이라고 하는 집행도 좀 순화되어야 된다. 신라의 근대적 법률 형태는 이제 25대 법흥왕 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28대 진동의 5년, 즉 651년에는 좌이방부 율령을 관장하게 했고, 667년 문무왕 7년에는 우이방부 이렇게 해서 행형제도가 이제 개선이 됐다는 것이고, 그리고 당시 사면, 대사와 감면 등이 행하여졌던 그런 것으로 봐 법률 체계가 이제 갖춰졌다. 걸 알 수 있습니다. 통일신라 이후에는 이제 법률 체제가 정비가 돼서 조금 이제 법 시스템이 이제 구축이 돼서 작용하는 그런 시대가 열립니다. 그러면 이제 발해를 볼까요? 발해. 발해는 이제 608년부터 926년까지 존재했던 북부와 한반도 북부, 만주, 연해주 이쪽에 지지적으로 위치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통일신라와 함께 남북국 시대를 엽니다. 발해가. 발해는 이제 예부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부. 요거는 이제 정당성에 소속된 관부인데 법률 및 형법 관련 업무, 죄인의 심판, 형률 관리, 천민 관리, 반란을 다스리는 그런 일 등을 관장했다는 겁니다. 예부라고 하는 곳에서. 또한 중정대라고 하는, 이거 나중에 이제 고려시대 어사대 전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도와 문물을 아울러 이루는 전장에 관련된 일을 맡아보았다. 그리고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기도 하였다라고 하는 중정대, 대중정이라고도 아마 불렀던 것 같습니다. 중정대라는 그런 감찰 기구도 존재했었다는 얘기입니다. 후삼국을 보면 후삼국은 이제 후백제, 후고구려 뭐 요걸 얘기를 합니다. 서로 이제 대립하면서 성장했던 시기인데, 후고구려는 태봉이라고 이제 그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독자적인 관부 관직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는 것이고, 당시 형부의 기능을 담당했던 의형대, 요게 이제 형부입니다. 이런 의형대라고 하는 기구를 뒀다는 거죠. 요런 그 태봉의 관직, 이런 그 체제는 고려 태조 왕건에게 이제 영향을 미칩니다. 태조 왕건이 관제라든가 이런 걸 정비 개혁할 때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참고가 돼서 많이 도움을 주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견훤이 세운 후백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어떤 관직, 뭐 이런 독자적인 어떤 정치 체제를 갖추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부와 관직도 이제 신라의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그런 정도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후고구려, 태봉, 그리고 이제 발해에 있어서는 형부라고 하는 이제 관청을 둬서 예부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만, 독자적인 어떤 시스템을 갖고 운영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구려에 대한 고구려 법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도 그렇고 이 백제도 그렇고 신라도 그렇고 처음 초기 단계에서 이제 부족장이라든가 또 그 이후는 왕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재판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걸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이제 인원수가 많아지면서 사람들 부족이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서 왕이 하기는 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 회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재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제가회의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회의라고 하는 각 부족의 우두머리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는 건데 정사도 돌보고 뭐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것도 결정을 하고 아울러서 이제 재판 업무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백제 같은 경우 이제 정사회의라고 해서 남당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남당. 그리고 이제 신라 같은 경우는 화백회의. 그래서 이러한 공동체에서 회의를 통해서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이제 그 시기가 지나서 이제 왕이 이제 전제적인 왕이 될 경우에 있어서는 왕이 힘이 집중이 될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뭐 각각의 조직을 이제 주었겠죠. 뭐 재산 관리를 하는 부서라든가 법을 다루는 부서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독자적인 이제 기능을 하게 되고 그런 데에서 이제 점차적으로 재판 관련된 거, 무슨 형벌 관련된 거, 행형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서 취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구려의 경우에서는 초기 고구려 사회에는 이제 제가회의 텍스트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회의라고 하는 것이 국가 최고 법원이었고 사소한 사건 같은 경우는 시족회의에서 시족장의 주재로 또는 불합 공동체에서 자체적으로 재판을 했다. 이런 것은 여러분 전 시간에 우리가 봐왔던 고대 국가에서 고조선이라든가 또는 부여라든가 또는 이제 동해라든가 이런 데서 있었던 공동체 의식을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부여에서는 영고라고 하는 이제 축제가 있었고 동해에는 이제 무천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이제 재판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부족 요 정도 규모의 무리들이 살면서 아마 그 정도 범위에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아마 공동체 회의에서 행해지지 않았냐. 그러니까 고구려 초기 사회는 아마 그 정도 규모가 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족의 우두머리들이 모여서 제가회의라고 하는 것 이것이 최고 법원이었고 사소한 사건은 시족회의라든 공동체 회의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고구려 사회는 법률이 엄했다는 거죠. 그리고 모반과 반역죄를 지은 자는 많은 사람 모아서 횃불을 들고 서로 앞다투어 지지게 해서 온몸이 짓무른 뒤에 목을 잘랐다. 이런 것이 이제 주서 2역전에 나오는데 법률이 엄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잔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반과 반역. 당시에는 아마 전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전쟁 시에 모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평상시에도 왕에 대해서 반길로 반역한다 이런 것은 아마 용납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사람을 찢어서 온몸이 짓무른 뒤에 목을 잘랐다. 과거의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 형의 집행이라고 하는 것이 잔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고구려가 당시에 이제 강성했을 때 고구려가 어느 쪽으로 진출했는가? 물론 한반도 남부 쪽 신라라든 백제 가야 쪽으로도 왔습니다만 고구려는 이제 이 만주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하는 겁니다. 연해주 쪽으로, 요하 이쪽으로. 여기 한번 보실까요? 그 고대 고구려에 있어서 이제 관부 조직을 보는 건데, 뭐 구체적인 그 관부라든가 이런 것은 없어요. 그냥 뭐 대대로, 태대로, 태형 뭐 이런 것이 있었다. 그리고 지방에는 오부, 성이 있었고 뭐 소성이 있었다. 요 정도인데 관직 제도에 대해서는 이것이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굉장히 그 좀 안타까운 면인데 고구려의 경우에서는 기록으로 이것이 전해지지 않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이제 고구려 시대의 고분 벽화에 나오는 내용 같습니다. 여기 이제 무릎 꿇고 이게 차를 대접하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러니까 이제 신분 사회였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고구려 벽화의 무용청입니다. 사냥하고 이런 모습이 나와 있는 거죠. 한번 텍스트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구려에서의 법이라고 하는 단순히 형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여러 가지 기준도 포함해서 관청의 조직은 어떻게 만들고
물건의 크기를 재는 도량형 어떤지 이런 사회 기준이 되는 것을 다 법으로 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형벌뿐만이 아니라 관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 이런 것도 다 법으로 규정을 했었다. 고구려의 법은 신라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런 내용들은 신라가 만든 단양 적성비, 웅진, 봉평비 각각 법령이 기록되어 있다. 이런 비석 같은 데다가 이제 법에 관련된 내용 이런 것들 다 적어놨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이제 고구려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고구려는 철저히 법에 의해 집행되고 관리되는 나라였고 과거 관리 대충 감으로 일이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일처리가 진행되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있어서는 이제 법의 준엄함이 강조되면서 사람의 인치가 아니라 사람에 의한 통치, 인치가 아니라 법에 의한 법령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졌다. 법치가 이루어졌다. 여기 이제 아마도 이런 의식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의 법치랑은 조금 그 내용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당시 입장에서 볼 때는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그런 통치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수리망 고구려 제17대 왕입니다. 재위는 371년부터 384년까지 율령을 반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수리망이 율령을 반포함에 따라 각 지방별로 달리 집행되던 법의 집행이 통일됐다. 각 지역별로 이제 통일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 같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가볍게, 누구는 무겁게 이런 것들은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이게 소위 얘기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공평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같은 죄를 졌는데 어떤 사람은 가볍게, 어떤 사람은 무겁게 이런 것이 없어졌다. 율령이라고 하는 것이 반포돼서 공포됨으로써 율령이라고 하는 힘이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으로도 미쳤다 하는 겁니다. 법의 집행이 통일화됐다. 그리고 제가회의라고 하는 건 국가 최고 법원이었고 범죄자는 제가회의 의결로 즉결 처분하였던 것으로 이제 전해집니다. 요거는 이제 신라의 화백회의라든가 백제 정사회의, 남당과도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5세기 무렵 국왕 중심의 중앙집권적 통치체제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중앙집권적 통치체제가 국왕 중심으로 이게 딱 정비가 되면서 제가들도 점차 중앙귀족으로 편입되면서 제가회의 기능이 약해지긴 했지만 그럼 이제 왕권이 강화되니까 왕의 참모 역할을 하는 각 부서에서 이제 역할을 대신하겠죠. 그러나 이제 제가회의는 나름대로 명맥을 계속 유지해갔다는 거죠. 고구려가 멸망할 때까지 제가회의 체계는 계속 유지되었다. 요게 이제 뭐 그 사진 영상으로 한번 뽑아본 건데 제가회의 여러 부족에 있어 수령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했던 것 같아요. 국가의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때로는 이제 재판에 관련된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처결할 건가 여기서 결정을 해서 이제 즉시 집행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고구려 이것도 그림으로 이제 해놓은 건데 고구려에서는 제가회의, 백제에서는 정삼회의, 신라에서는 이제 화백회의, 수상은 이제 고구려는 대대로, 백제는 상좌평, 신라는 상대등 이런 사람들이 맡아서 회의를 주재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요건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고구려 재판조들 사수한 것은 시족회에서 시족장 주재로 또는 불합 공동체 자체적으로 재판을 했다 하는 겁니다. 고구려 초기부터 행해졌던 이제 제2동맹제 제천 의뢰인 동시에 국조 신에 대한 공식 의뢰로서의 공회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공회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국왕이 제의를 주관함으로써 왕권의 위험을 보임과 동시에 수직적인 지배구조를 과시하는 것으로서 지배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갖고 있다 하는 겁니다. 지배 이데올로기적 성격. 그리고 이제 왕이 제사를 진행하는 중에 재판과 형벌이 집행되었다. 그러니까 요 지금 얘기하는 이런 왕이 주관하는 이 제의 행사 여기에서 재판도 이루어졌다. 이게 하나의 뭐 특이점이면 특이점이고 하나의 어떤 일상적 관례의 이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족별로 발전해온 관습에 따라 또는 수시로 만든 법을 기준으로 법을 집행해오던 고구려는 율령이라고 하는 국가 공식 법을 율령이라고 그러는데 율령을 이제 반포합니다. 율령 반포함으로써 국가 통치,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규범의 틀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면 고구려에서 범죄 유형을 한번 볼까요? 여기 텍스트를 한번 봐주세요. 어떤 게 있었냐? 모반죄, 모욕죄, 항패죄. 이것은 이제 적하고 싸우다가 패퇴하면서 항복하는 경우, 이런 거 이제 범죄로 다루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 이제 정복 전쟁이 한참 많았던 시기 아닙니까? 특히 고구려 입장에서는, 고구려의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으로 향해서 나가는 이제 정복 전쟁을 많이 했던 그런 국가였기 때문에 또 그런 시기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전쟁 관련된 범죄와 관련된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살인죄, 행겁죄, 사루맛죄. 이거는 이제 소나 말을 죽였을 때도 그걸 범죄로 봤다는 거죠. 강도죄, 절도죄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특이한 것은 우마를 죽인 자를 노비로 삼았다는 거죠. 노비로 삼았다. 우마를, 이게 이제 살우마죄에 해당되는 형벌인데, 당시 소는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말은 전쟁에 반드시 필요한 귀한 동물이었고 강한 나라가 되려면 소와 말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이를 범죄로 하여 처벌하였다. 요 살우마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마 고구려의 아마 특별한 범죄 유형이 아니었겠느냐. 이것은 당시의 어떤 시대상을 반영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러한 범죄에 대한 형벌은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한번 볼까요? 형벌의 종류는 사형이 있으면 사형. 요때도 보면 화형, 불로 죽이는 거, 육시형, 베는 거죠. 참형, 목을 베는 거. 태형, 족형, 이건 연좌형을 얘기합니다. 족형, 노비형, 배상형 등이 있었으며 당시 자유형은 존재하지 않았다. 자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것은 근대법이 이제 발전해서 나름대로 근대법이 이제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고 난 근대 말 이때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 자유형이라고 하는 건 상상할 수가 없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자유형은 이제 징역형이라든가 금고형 이런 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상무적이고 정복적인 고구려의 기질은 행형에도 그들의 표현이 형벌이 매우 준엄하였다. 고구려 초기에는 범죄자가 생기면 부족의 지도자들이 회의를 통해 사형을 시켰다 하니 사형. 그리고 부인과 자식들은 전부 노예로 삼았다. 용서가 없었습니다. 용서가. 사형에 처했고 부인과 자식들은 전부 노예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모반, 반역 행위를 한 자. 많은 사람을 모아서 횃불을 들고 서로 앞다투어 지지게 하여 온몸이 짓무른 뒤에 목을 잘랐다. 그리고 또한 그 가산을 몰수하였다. 모반, 반역한 사람이 씨를 말리는 어떤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도 다 뺏고 죽일 때도 잔혹하게 죽이고, 살인자와 전쟁에 패한 자, 그리고 강도는 목을 잘랐다. 아울러 도둑질을 한 자는 12배 배상을 물렸다는 일책 12법이라고 하는 거, 12배 보상의 원칙입니다. 만약 그것을 갚을 수 없었다면 그와 그의 자식들을 기어이 노비로 삼아서 배상토록 했다. 그러니까 전쟁뿐만 아니라 생활에 있어서도 노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형벌 노비, 전쟁 노비 이런 식으로. 이런 사람들은 뭐 평생을 노비로 해서 그 지위가 계속 승계 되는 거니까, 또 소유 그리고 매매의 대상이 됐었으니까 노비는 이제 세습되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구려의 행형은 범죄 행위에 대한 제재라고 하는 관념이 확립되지 못해서, 그러니까 그 범죄에 대해서는 그 범죄만큼만 형벌이 가해지면 되는데 그런 의식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 일시 구금해 놓은 것이나 고문을 가는 것도 모두 형으로 생각하였다. 따라서 재판에 따라 집행한 형과 법 외의 형이 있었으므로 고구려에 구금 시설이 있었음을 짐작해 할 수 있다. 재판에 따라 집행한 형과 법 위의 형이 따로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시로 형이라고 하는 것이 뭐 재판이건 뭐 수사 단계건 뭐 가리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사람들을 가두어둘 수 있는, 수금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구금 시설이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추측을 가능하게 합니다.